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되겠죠. 참고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도 유력시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현재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든 뇌물 혐의든 혹은 해외 도피든 간에 그 어떤 의심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수사와 관련해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바로 그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PC 포렌식 과정에서 반드시 참관인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은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포렌식을 시도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 검찰은 조교마저 퇴장시킨 바로 그곳에서 왜 또 절차를 무시하고 USB를 1분 13초간 꽂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멀쩡한 컴퓨터가 다운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왜 PC를 통째로 가져갔는지 이 모든 과정에서 절차상 완결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출국을 금지시킨 행정 조치와 수사상의 위법 행위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오히려 질문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누가 출국을 막았느냐가 아니라 당시 출금을 어떻게 알고 미리 움직였는가. 원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 가상화폐에 얽힌 문제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백신 수급 불안 논쟁에 일침을 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정치권의 가시돋친 설정과 함께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3부 여의도 인터뷰도 준비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요즘은 이제 한참 주식 얘기하다가 요즘은 가상화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다시 급락세였습니다. 주말 사이 보니까 비트코인 한 5% 정도 그리고 도지코인은 10% 이상 급락을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일단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 변동성이 큰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는 종류가 모두 몇 개일까요?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금융당국도 추산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왜냐? 하루에 수십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네. 수십 개가 퇴출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은 한 9,400여 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중에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하면 네. 가상화폐 삼성전자 하면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2등주가 이더리움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를 이제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니까 335 모면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학개미로 대변되는 우리 젊은 층이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꽤 냈어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증시가 좀 주춤해요. 네. 주춤한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뜬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일부는 미리 앞다퉈서 투자한 일부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SNS상에서는 네. 나는 대기업 다니는데 가상화폐로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 그리고는 은퇴한다. 네. 이런 이제 가상의 글까지 올라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광풍처럼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지.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난 석 달 동안 과연 누가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냐를 좀 따져봤더니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국내 4개 거래소에서만 네. 석 달 동안 네. 250만 명 가까운 신규 투자자가 있었어요. 250만 명. 250만 명? 네.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물며 네. 10대도 있었어요. 아, 10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20, 30대가 전체 3명 가운데 2명입니다. 그럼 왜 20, 30대들이 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느냐?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처럼 이게 투기성 거래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냐. 알고 간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주거난 그다음에 취업난 때문에 네. 내 인생의 탈출구는 이거밖에 없다. 음. 희망의 사다리다라고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절박한 이게 상황. 사회적 경제 용어로는 네. 나보다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것이다. 네. 더 큰 바보가 나타나기는 그런 기대 심리가 깔려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규제 리스크예요. 지난 주말부터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 당국도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미국은 지금 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1조 달러를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죠. 부자 증세는 예고했어요. 이미. 법인세 올리겠다는 예고한 네. 거지만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자본이득세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네, 네. 이 자본이득세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동안 한 20% 정도 이윤을 이제 세금으로 걷어갔다면 거의 뭐 40% 가까이 이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핵심 얘기는 2개 했어요. 네. 이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까지 투자를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9월이 되면 네. 국내 200여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 가운데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이다. 딱 하니 여기에다 뭐 다른 나라들 조금 있습니다. 네. 뭐 터키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거래량 1위입니다. 그럼 총량도 1위라는 뜻인가요? 거래량과 총량. 거래량, 거래 대금 면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대금 면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주식시장처럼 이제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급변동하면서 출렁이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1% 상위 1%예요. 그렇겠죠. 어디 나머지 가나. 대부분이 다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일부가 이제 인증이라고 해서 올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앞서 제가 20, 30대는 그래도 실패하면 성공 재기가 가능하지만 네. 70대 분도 한 5천여 명, 10대가 무려 3만 6천여 명이에요. 10대라고 하면 고등학생,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대학생 나이죠. 1학년 정도거든요. 네, 만으로 네. 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이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미국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발언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단 이제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을 했고 이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자산소득 뭐 세금 40%까지 인상 얘기했는데 그럼 그 나라는 소득을 그렇게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자들을 보호는 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네. 미국, 캐나다는 네.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 선물이 상장됐어요. 네. 비트코인 선물이 이미 2, 3년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도 미국에서 선물 갖고 전문 기관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네. 선물이라는 건 네. 가격이 올라갈 때도 승률이 낮지만 풋을 걸게 되면 매도 사이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똑같은 자본시장법 우리가 얘기하면 자본시장법 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게 사각지대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게 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테고 어쨌든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뭔가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답이 나왔을 텐데 지금 정부가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화폐를 규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보십니까? 이게 지난 22일자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네. 발언한 내용이에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네. 우선 뭐 가상화폐라는 게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동성도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라는 얘기 하나. 또 하나. 더 20, 30대를 자극시킨 건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 전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네. 20, 30대가 굉장히 전형적인 꼰대 발언인데다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네. 왜 20, 30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지 이유를 압니까? 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자진사퇴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러면서 지금 9월 되면 앞서서 이제 200여 개 가운데 네네.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 은행 계좌, 실명 계좌를 통해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투자가 가능한데 200여 개 거래소 가운데 단 4곳만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은행들은 앞으로 금융당국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좌 발급하기 좀 꺼리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사실상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데 네. 아니 가상자산에 투자한 거 실체가 없다면서 보호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내년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세금도 굉장히 또 역차별이에요. 이것도 또한 청원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왜냐?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네. 5천만 원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가상자산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기타 양도소득으로 해서 기타 소득으로 해서 20%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5천만 원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250부터 250만 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지금 청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조치도 못하게 하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논리가 맞느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이제 전국을 찌르는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네, 여기 네. 청원글이 이제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아까 대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코인 거래소가 한 200여 개,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 개, 하루 거래량이 한 20조 원입니까? 이 정도로 많군요. 이미 주식시장을 추월했어요. 그러네요. 하루 거래량이 20조 원 가깝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눈 감는다고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패턴을 보게 되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네네. 똑같은 비트코인도 미국 거래에서 사는 거랑 한국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가격 차가 엄청나요. 그렇죠. 뭐 20%까지 있었다고 하죠. 최고 네네. 25%포인트까지 났었고 2018년은 50%까지 났었거든요. 음.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의 몫이에요. 네. 줄어들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기존 인증한 것도 250만이고 이걸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투기니까 하지 말아라는 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네네. 넘어섰다면 적어도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이 가상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인정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물론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은 선물 시장이 상장이 돼 있고요. 캐나다는 비트코인의 ETF, 네.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주식처럼 살 수 있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 수익을 내더라도 투자 자사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식과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걷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백만 투자자가 현존하고 있고 하루에도 지금 증권 거래에서 일어나는 주식시장 거래량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수십 조에 네.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느냐? 이 심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돼요. 실체가 없는 도치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장난 삼아서 네. 이거 정말 가상화폐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3시간 만에 뚝딱. 네네. 그래서 이 올해 초만 아들을 별로 관심을 못 받았어.
갑자기 이게 왜냐하면 올해 발행량도 들어서 무한대예요. 네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지만 발행량 무한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개발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수억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게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작은 아들한테 도치코인을 사줬다. 네네. 도치코인은 앞으로 화성까지 갈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무려 800배 뛰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그 요소마다 뭔가 일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하, 일론 머스크가 부풀린 가상자산을 바이든이 끌어내렸다. 라는 얘기가 웃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 거래소 코인 심사 과정 담합이 혹시나 있었는지 지금 1위 거래소가 지금 CEO가 가상화폐 사기죄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한테 투자 자산을 보호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적어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 200여 개가 지금 성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래소가 전부 다 승인을 하고 우린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네. 금융당국이 굉장히 소홀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것을 뭐 가상화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만들어서 좀 그 와중에 안정화시키던가 뭔가 맞습니다. 좀 일관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가상화폐 낙관론자들마저 이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만입니까? 어쨌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 뭐 바뀐 건가요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 프로그래머들조차도 네네. 지금은 과열돼 있고 투기다. 지금은.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했던 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조차도 이거는 폰지 사기와 같은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네.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 이득을 전가하는 다단계 네. 사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장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미국은 사실은 페이스북이 자기 회사의 전용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멈추겠습니다.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3억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내부의 이제 결제 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미국은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 완화도록 규제 강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미국도 자체적으로 CBDC, 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네.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 화폐 없는 이제 이 사회로 가기 위해서 네네네. 중앙 정부가 인정하는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화폐여서 이거 민간 기업이 인정하는 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누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그냥 중앙에서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굉장히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제 맞서서 아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 규제 흐름을 좀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게 많지만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이데일리 김결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결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국회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결애 기자는 지금 여당 출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야당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할 텐데. 네네. 제가 또 과거에 야당도 출입했었기 때문에. 양쪽의 그 정서를 아시는 거죠. 그럼요, 보통은. 그럼요. 정서가 네. 일단 달라요, 양쪽이. 첫 번째 백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을 띄운 건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평소에 어떤 발언치고는 약간 수위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디서 어떤 발언이 났던 건가요? 오늘 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한 건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단계라는 말은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한
접종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가서 비판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좀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뭔가 그 워딩에서 네. 답답함과 억울함과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녹아나는 그런 그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야당과 언론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잘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 꼬투리를 잡거나 또 부작용이나 백신 수용도를 낮추는 행태로 많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요. 사실 백신 수용도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정부가 늦장 대처를 한다라는 언론이 너무나도 집중포화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 맞아야 하는 사람들마저도 비키피하는 현상이 있고 이 문제는 실제로 그 부스터샷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지금 바이든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한 50% 정도밖에 나지 않는 네. 밀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 이면에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백신 수용도가 실제 우리나라보다 현재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억 3천이 넘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수급에도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찰나에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딴지를 거려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엄하게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지켜봐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비판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수급 계획이라든지 접종 계획이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고요. 방역 당국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호흡기 내과의 의사들도 모두 11월 집단 면역에 달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구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우리나라가 부스트샷을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을 좀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가장 문제 삼는 게 공급 시기, 공급 양,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지점인가요? 어떤 지점인가요? 네,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모더나 백신이 좀 연기됐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하니까 그러면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네. 야당이 몰아붙였는데요. 사실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부와 공급을 맺을 때 이 계약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실 그걸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정부도 차라리 공개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야당은 그 접종률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당시에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우리나라가 백신 빈공국에 전락했다. 네. 또 이렇게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늦은 편이고요. 일본도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끊임없이 이제 어쨌든 여당을 공격하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대로 일단 상반기 1,200만 명 목표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했는데 5명까지 모였습니까? 그날 5명이 모였다고 여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청원인이 등장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퇴임한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서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인데요. 네네. 그렇게 이제 하면 4명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총 5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5인 이하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런 이제 인증샷을 커뮤니티에 올리고요. 네. 구도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참모 4명의 관저 모임이 공무라고 하더라도 저녁을 먹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적 모임 판단 아니냐. 당국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참모 4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임이 일종의 회식 같은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5인 그 집합 금지를 어겼다는 네. 주장입니다.
이 참모들과 만찬이 사적 모임입니까 아니면 공적 모임입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애매하네요. 대통령의 연봉을 국가로부터 수령을 하고 대통령의 활동비 모두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활동 하나하나 모두가 공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애초에 사적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만찬에 모여서 최재성 정무수석 송별회 하면서 최재성 수석한테 고생했어요. 뭐 비트코인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에는 날씨 물어보고 이런 거 안 했겠죠. 그런 거 안 네, 하겠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앞으로 호식이 떠나기 전에 못한 말 있으면 해달라. 또는 조금이라도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이런 정도의 질문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무로서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공직사회 공무원이라든지 회식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라고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알리진 않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김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적 모임, 뭐 공적 모임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공적 모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회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이 든단 그렇습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종로구청에 접수가 됐고 종로구청도 접수됐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갔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오늘부터 풀렸고요. 영덕과 예천 등 5개 구는 8인까지 모임을 네. 허용했고요. 네. 군위와 성주 등 7개 구는 인원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적 모임이 네. 다시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확진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인근에서 네. 차량을 이동해서 혹시나 이 지역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대규모 집단 발병이 있었던 방문 판매 업소라든지 뭐 설명회를 지역을 옮겨서 가서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죠. 확진이 된 경우가 네, 많았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 전주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격화돼서 이제 2단계가 해제됐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사천, 진주, 김해는 다시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 지역들은 다시 풍선효과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옆번으로 가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자체와 발맞춰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좀 늘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많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계속 이제 보면은 설전들인데 이번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 표현이 문제다라는 주장과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무슨 말을 하란 말이냐라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반박이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네.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문장에서 외눈으로 보도한다 했을 때 외눈 네. 이것이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네. 라고 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뭐 같이 이제 비판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장혜영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장혜영 의원이 이 외눈 표현을 가장 먼저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런 비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추 전 장관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을 해오신 적이 있으니까 그 본인의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수용하고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상민 의원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 적이 있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네네. 의원인데요. 그래서 네. 본인도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장 의원 주장에 좀 공감을 하면서 적절한 지적이고 이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추 장관이 설마 장애인 비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짐작을 한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추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의 어떤 그러니까 그냥 표현일 뿐인데 오독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번 SNS에 이제 해명글을 남겼는데요. 네. 그 국어사전을 보면은 접두사 외는 혼자인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외눈을 검색해 보면 첫 번째는 짝을 이루지 않은 단 하나의 눈, 이건 장애인 비하의 표현 되겠죠. 네. 두 번째 뜻으로는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뜻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원 문장을 보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한다. 그러니까 매치가 됐기 때문에 네네. 장애인 비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특정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또 사실인데 이번 이 외눈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기자? 저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 외눈이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수사 정도의.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막상 이런 시각 관련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좀 기분이 안 좋으시다면은 좀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해석을 해야 된다. 뭐든 무슨 네. 일이든 간에. 네. 앞으로 이제 이 알겠습니다.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눈을 감고 한 눈만 뜨고 보는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가끔씩 아니고 계속 나오는 발언들 중 네네. 하나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네. 근데 파자가 절름발이 파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애초에 이제 절름발이 걸음걸음을 이제 파행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네, 한자로 그냥. 파행을 쓸 때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파행이라는 파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관용구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파행을 솔직히 말해서 더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쓰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과연 이거를 말한 사람의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진짜 보다 순화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공격을 지적을 하는 것인지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추 장관 스스로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오독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인데 이번에는 재산비례 벌금제 이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산비례 벌금제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법의 날을 맞아서 네. 말을 한 건데요. 재산 비례 벌금제는 그 재벌이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것과 또 일반인들이 500만 원 내는 것과 또 같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큰 그렇기 차이죠. 때문에 네. 경제력을 이제 고려를 해서 벌금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제도인데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빈자에게 더 벌금형이 가혹하기 때문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핀란드 사례를 들었는데 핀란드의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단어를 명확하게 선택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네. 재산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면서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는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니 애초에 안 될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소득과 재산이 사실은 맥락을 쭉 보면은 결국 이제 소득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이재명 지사 그래서 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재산비례 벌금제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회가 어떤 그 논의를 이어갈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얘기를 빠질 수 없어서 네. 윤여정 씨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오늘 저 일부러 챙겨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윤여정 배우입니다.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했는데 윤여정 씨가 한 그 발언들이 더 지금 주목을 끌고 있어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아카데미 시상식을 재밌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네, 일단 뭐 처음 같은 경우는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브래드 피트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찍을 때는 안 보이다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난다. 만나서 반갑다. 네, 만나서 반갑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앞으로 영화 찍을 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네. 제가 조금 많이는 안 되고 조금은 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네. 글렌 클로스라는 배우가 함께 후보에 올랐었는데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네네. 사실은 이 배우가 받길 바랬었다. 실제 그럴 줄 알았다고 본인이 수상할 네.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 전에 20몇 관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네. 대세를 거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네. 사실은 다른 후보자에게 존경심을 또 표하는 것도 저는 수상자가 한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서 올해 미나리까지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굳이 따지자면 정확히는 한국 영화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사실상 미국 영화인데 네. 그렇죠. 어쨌든 네. 한국이란 이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봉주도 감독하고 윤여정 씨만 본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도 너무 잘하고 다들 위트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윤여정 씨가 김기영 감독을 언급했어요. 어떤 대목이었죠? 아, 네. 김기영 감독이 그 윤여정 씨의 데뷔작인 화녀의 감독인데요. 이 네. 김기영 감독을 언급을 하면서 네. 저의 첫 영화를 함께 만드셨는데 아주 천재적인 감독이셨다. 만약 살아계셨으면 정말 수상을 기뻐하셨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윤여정 배우의 소감과 함께 다시 이제 이 화녀라는 영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네네. 화녀는 무슨 내용이냐면 시골에서 상경의 부잣집에 취직한 가정부 그가 주인공인데 이 명자 역할을 윤여정 씨가 했고요. 네. 주인공 남자의 아이를 낙태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그 파격적인 미스테리.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아서 이 화녀가 나온 지 이제 거의 50주년이 된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날이었고요. 일부 언론들, 외신들은 진짜 챔피언 혹은 절대적인 전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윤여정 씨를 축하하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결애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유정 연불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 되게 좀 좋았고요. 네. 지난주에 사실 이제 코스닥이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시면 놀라시더라고요. 8주 연속 올랐어요. 8주 연속이었습니까? 네, 코스닥이. 오르고 있다는 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알고 8주 있는데 이제 연속인 사람들이 거는.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안 갈까 이런 그래서 걱정들 그랬나 하시는데 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되게 많이 사셨는데 네. 삼성전자 현대차가 잘 안 가요, 사실. 오늘도 좀 부진했고. 아, 그래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지수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3,200선을 일단 돌파를 했고 네. 외국인들이 한 4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해줬는데 주로 이제 그 해운 조선주를 많이 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해운주 운임이 많이 올라갔고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선박 이제 선주들이 발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박 수주를 많이 받겠죠.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조선주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말에 그 뉴스 나왔잖아요. 화이자 백신 확보했다. 네. 그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네. 여행주, 항공주가 이제 하반기에 항공주는, 우리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이미 그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유럽 있잖아요. EU에 미국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유럽에 왔을 때 네네. 입국이 가능하다. 뭐 백신 비자 뭐 그런 얘기가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행주들 심리에 오늘 되게 좀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이 것 같아요. 해운주, 조선주 사실 이제 맞물리는 내용일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떤 전망,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일단 이제 반영한다. 해운주 운임도 그래서 근데 배는 부족해요. 배가 네.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은 튀어요. 운임 지수가 네, 튀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해운주에 작용을 했고 또 그 후에는 이제 조선주로 배가 부족하면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해운 조선주가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몇 년 만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인적 분할을 앞둔 LG가 29일부터 오늘이 26일이니까 3일 뒤인가요?
29일부터 거래 정지를 앞두고 오늘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되게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인적 분할 전에 사세요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진짜로 그 얘기대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제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구광모 회장이 LG를 가져가게 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삼촌이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건데 원래 예전에 LG 상사거든요. LG 상사인데 이번에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LG는 그대로 LG로 남게 되고 네. 그 다음에 LG 상사는 LX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LX. 네, 그래서 9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LG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LG 지금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9주는 LG 주식을 갖게 되고 10주면 한 주는 LX 주식으로 받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각각 두 개를 이제 따로따로 받게 되는데 네. 투자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LG는 이제 그 밑에 계열사가 뭐가 있냐면 LG화학,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고 LX는 이제 그 LG 상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하나 있어요. 그 반도체 설계하는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뭐 물류 자회사도 있고 화학 회사가 있는데 네. 약간 보면은 지금 LG가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신성장 사업들을 많이 네, 갖고 네. 있어요. 뭐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가전, 자동차 부품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LG그룹에 있어서 이런 신성장에 한번 이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은 LG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약간 LX는 구경제 산업이에요. 물류 쪽. 물류 쪽이라서는 근데 난 이쪽이 좀 가볍고 좋은 것 같다. 네. 그럼 LX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각각의 사업부를 딱 분할한 다음에 네. 투자자가 그냥 그 주주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돼요. 네. 네. 내가 만약에 나는 선택권이 있군요. 싫으면 네. 그냥 주식을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인적 분할 그 이벤트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무슨페이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신청했다고요? 네, 오늘 네. 그 카카오페이가 그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하게 됐고 10조 원 정도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카카오뱅크가 20조 평가받거든요. 근데 네. 원래 카카오뱅크가 먼저 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이렇게 되면 6월달 한 보통 2달 걸리거든요. 네. 6월달에 아마 증시에 입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굴욕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KB 우린 이제 한국에 국민은행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 KB 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23조 정도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20조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이익 차이는 10배가 훨씬 넘게 나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렇죠.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사실 시장에서. 근데 카카오뱅크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 플랫폼 시대다 보니까 네네. 은행도 결국 카카오뱅크가 좀 앞으로 잠식을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 방향으로 또 가지 않겠느냐. 예, 이제 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좀 너무 과도한 게 카카오뱅크는 결국 개인 소매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적인 우리 시중은행은 기업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 다 하잖아요. 네네. 모든 사업을 다 하는데 개인만을 대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KB금융과 시총이 또 거의 비슷하다는 건 좀 수치를 은행주가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너무 또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그런 분위기도 생각.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페이 뭐 10조는 뭐 충분히 인정을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은행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역으로 너무 좀 오히려. 싼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것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거 짧게요. 공매도 재개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발 이 질문을 지난주 대답하셨는데 제발 돈 빼지 마시고 네. 공매도가 증시의 방향을 결정한 적은 우리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공매도가 계속 풀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도 연일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공매도는 언제 영향을 주냐면 이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네네. 그 방향을 좀 더 밑으로 더 가속화시켜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 방향을 꺾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좀 더 미는 역할을 네네.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거래량 급증하는 거랑 실제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 찍은 거랑은 이 과거 데이터도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그래서 없다. 많은 분들 너무 막연히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네.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너무 고평가돼 있거나 기업이 뭐 돈을 못 버는데 주가만 올라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350개 기업만 공매도가 되니까 네. 나머지 기업들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는 전체가
연차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많은 분이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여의도 인터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2일 이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후보들 간에 좀 공방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또 치열하게 붙고 있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제 주요 후보 3명인데요. 뭐 1강 2중도 있고 그냥 3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제 발언 하나가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선거는 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5년 전에 저도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마지막까지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 순간까지 정말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이 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책 그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논의를 중단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전에 이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하고 왔고요. 네네. 논의를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종부세가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1가구 1주택을 정부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이 첨예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론과 정부 방향성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강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께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내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가열되고 또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어서 이제 당분간은 정부 기조는 무주택자, 또 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이분들께 힘을 실겠다는 의지고요. 그래서 그 LTV DTI 쪽으로 네. 더 많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조금 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나 봅니다. 예, 첫 주택 구입자들은 정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네. 네. 이번 선거 뭐 실패, 참패 원인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예. 뭐 세제 문제도 있고 방금 이제 종부세 얘기했지만 뭐 가격의 문제도 있고 공급 양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그런 태도의 문제도 있고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부분 실패라고 보십니까? 이제 실패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네.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이 종부세에 관한 것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 주택에 관한 모든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제가 또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이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만간에 아마 이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갈래가 그러니까 같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얘기하더라도
그 의원들마다 초점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뭐 종부세는 너무 잘했는데 뭐 공급 부분에서 문제였다. 아니다. 네. 뭐 가격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어느 지점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지 그런 맥락에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도 부족했고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 선거를 해보니까 네. 다르게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네.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시고 또 고령자시고 또 장기간 거주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까지도 다 세금 폭탄 정부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이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네. 자료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너무 사실하고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 어떤 특정한 사례를 굉장히 좀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요.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양양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첫 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주로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우선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아마도 30년 반도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저 혼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그 2019년 기억하시겠지만 당에 일본 경제침략 특위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소부장 특위를 사례로 삼아서 그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했고 또 이 자문위원님들로 모신 분들께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네. 우선은 이 반도체 전쟁이 일본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3차 세계대전이라고요.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드리고 3대 방향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금요일 날. 네. 그래서 특유의 방향을 그러니까 국민들께 소상히 또 이 특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또 반도체가 무엇인가도 깊이 있게 아셔야 되니까 네. 국민과 함께하는 특위 그리고 또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특위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계의 분들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법과 제도로 어떤 부분들을 뒷받침해 드리면 되는지 네. 그래서 제도로 완성하는 특위 이렇게 세 방향으로 설정해서 8월 말까지 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하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논의까지도 했습니다. 네. 뭐 반도체 특별법의 이른바 그냥 파격적 지원책도 아니고 초파격적인 지원책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던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격보다 더 파격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미국 수준이 이제 새로운 첨단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 네. 40%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제 화평법, 화관법 반도체 특성상 화학물질이라든지 네. 이런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안전 환경이 담보된 부분들은 규제도 충분히 완화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법들을 투 트랙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트랙은 규제 완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제 지원이나 이렇게 재정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인재입니다. 인재. 시스템 반도체를 조기 성장시키고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 정부도 그렇고요. 근데 네. 인재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재 관련해서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또 대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보다 더 초파격적으로 지원을 업체들에게 해줘야 인재들도 몰려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재 싸움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세제 부분 그리고 안전 부분, 뭐 규제 완화 부분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회사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많이 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 조처는 좀 과대하게 이른바 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그 반도체를 어떤 한 기업의 산업으로 보는 그런 낮은 시각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무기고 국방력이고 외교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권을 놓쳐버리게 되면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주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리고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벤처, 중소, 중견기업의 생태계가 달린 일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경제 영역 전체를 살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어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네. 국가적으로 봐야지 어떤 한 기업의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가 사업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예. 대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 정책이 분산되고 우리 대표 기업은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리고 오늘은 한겨레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이 사면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이 된다면 대통령께서도 고민하실 거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도 반도체 중요성 어디로 다 가버리고 네. 그냥 사면으로 언론이 뒤덮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오너의 역할이 지금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어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네. 오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지금과 지금 절제절명의 순간에는 분명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듣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과 통산 전체 전략을 끌고 갈 사령탑 또한 보이지 않는다. 네. 부처와 기관별로 전략과 대응이 좀 분절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때도 홍남기 부총리께 이 전쟁을 이끄는 수장이 누구냐. 네, 이런 부분도 정부도 기술부총리 제도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기업에서도 대표 선수로 뛰는 어떤 기업들에게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지금 여론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예,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거에 꽤 이제 네네. 오래됐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나 회장이나 뭐 사장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 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항상 사면, 뭐 감면 등등 여러 가지 특혜 등이 있었던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과거의 그런 맥락과 많이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단을 내리실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이 사면이 논란이 되고 네. 반도체의 중요성 여대로 사라질까 봐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가 그것은, 워낙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것은 사면권은 대통령께 오로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로 정치, 외교, 안보, 기술, 산업, 경제, 금융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제 맞서야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이번 기회에 네. 제대로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깜짝 선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예. 다른 분들은 나 나갈지도 몰라 뭐 이 정도라면 아예 예. 공식 선언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저희 방송에서도 몰랐었는데 사실 전 낌새를 제가 둔해서 그런가 다른 못 찾고 있었는데. 분들은 공식 선언은 안 한 상태에서 말만 하고 이제 있었죠. 출마 네. 가능성이 있는 걸로 계속 보도가 나갔고 네네. 저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가 맞아요. 갑자기 공식 선언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작년에 21대 총선 되고부터 21대 제가 3선으로 돌아가는데 당과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내가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각오를 했고 그래서 5월에 1기 원내 지도부 선거할 때 제가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떨어졌죠. 네. 이번에 원내 지도부 선거, 당 지도부 선거 다시 있게 됐는데 다음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생각하면은 당 지도부가 맞겠다 하는 결론 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결론 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출마 선언문은 한 땀 한 땀 직접 예. 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페이스북 글이든 뭐든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걸 그러니까 무슨 사진 설명 달고 이런 거는 비서진들이 네. 쓰지만 네. 그것도 제가 일단은 감수를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중요한 메시지는 다 직접 씁니다. 다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권 심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천하의 인재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예. 일단 천하의 인재가 뭐 굳이 홍준표 의원은 아닐 것 같고 천하의 인재라는 게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재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전문가들. 네네.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 각 분야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집권하게 되면은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그런 과제에 도전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회생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네. 또 주택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 문제 또 핵 문제 또 사강 외교 문제 네네. 등등 이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된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 그런 대안과 비전을 가진 분들을 총동원시켜야 된다. 그건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에 속한 분이든 진보에 속한 분이든 총동원 체제로 국가 위기 극복하고 도약에 도전해야 된다. 네, 그런 맥락에서 천하 인재를 모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모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열정,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된다. 빨리 선진국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그걸 이제 열망하고 있고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이 네. 저는 실력이 상당히 성숙돼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그렇죠.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게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당파 가리지 않고 이념 가리지 않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제야에 있다는 거. 네.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문제 해결도 잘 안 되고 의혹은 앞서지만은 실제 그 제대로 된 해법이 안 나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다음 정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반복하지 봅니다. 않을 것이다. 예. 네. 이게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 등등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질문이 이어지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가 한 6월쯤 지금 예. 일정이 안 잡혔어요. 그죠? 한 6월쯤. 원내 지도부가 5월 30일 선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부가 당 대행 체제가 됩니다. 네네. 그 대행 체제가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전대 준비위원회가 전당대 공고하고 후보 등록을 받고 그다음 며칠 뒤에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네. 선거운동 기간은 대개 한 3주 정도. 3주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6월 초쯤에 당 대표가 선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초쯤에요.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이제 속속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실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이름들이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등등 등판 가능성이 자주 언급돼요. 특히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능 잘 안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게 정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등판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낮은 편인가요? 예, 주변의 이야기 들어봐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분 다요.
나경원 전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술 마실 수도 있다고 보고. 네. 예. 우리 당을 혁신시키고 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을 대통합시키고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역량이면은 다 지금 이제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 네. 그 무대가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당 대표 전당대회가 무대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대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거기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네. 선거 사령탑일 수도 있고, 네. 네. 하여튼 각자의 그 생각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어쨌든 그 어디에든 참여해서 네.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무성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전의 양면 같은 경우인데 예.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도로 자유한국당이냐 뭐 이제 과거로 이제 다시 과거의 인물들이란 인상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의 안배가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에 나와서 당에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직접 후보 경선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그래서? 개개인마다 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네. 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사실 예.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 뭐 보도 양이나 예. 이제 내용 때문에 많이 묻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재보궐선거 직후에 예. 입장을 냈어요. 예. 이제 특히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로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주호영 의원 발끈하셨고 예. 이 영남당 이 이미지 탈피 예. 이 여론에 대해서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다음에 정권을 또 국정을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면은 네. 전국 지역적으로는 전국 또 계층적 세대에 있어서는 또 전 국민을 네. 대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의 여론만 반영한다.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주로 대변한다. 다른 지역의 여론은 소홀히 하고 다른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제대로 반영 못한다. 이래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전국정당, 국민정당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완결성을 갖춘 수권정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고루 지역을 대변하고 계층과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그 당이 돼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의 이번 입장문은 동의를 대체적으로 하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영남에 지역구를 둔 분들은 당 지도부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라면 제가 좀 그건 쉽게 납득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고 네. 그건 옳은 말이죠. 네. 예. 거기까지는 동의한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이미 예. 출마 선언에 담으신 것 같은데 예. 나는 수도권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이다라고 예. 스스로 규정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자랐고 지금도 지역구는 거기고 네네.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매주 한 3일은 내려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어머니가 제 빨래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제가 지역구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영남의 뿌리와 DNA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학 들어올 때 20살부터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지금 40년째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일부 어떤 분들은 조혜진 의원 당신은 서울에 가면 더 먹힐 텐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하는 분도 네. 계시고 또 저희 지역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네. 서울이 선거구인 줄 아는 분도 계시는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을 위해서는 이렇게 영남의 뿌리가 있고 기반이 있으면서도 또 수도권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제일 유용한 제목이 아닐까. 그 점에서 제 역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머니가 빨래를 알겠습니다. 세탁기로 합니다. 세탁기로. 손빨래가 아니고. 네, 손빨래 아니죠. 네. 네. 이 차기 원내대표 이제 30일에 결정이 되죠. 네. 이 차기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으로 선출되느냐 거기에 예. 따라서 이제 당권에도 이제 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영남당 뭐 그와
예. 맥락이 통하는 질문입니다. 예.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칠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분배를 하려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좀 안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하고 네. 역대 선거 때마다 그런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 네. 당 혁신하고 또 새롭게 변모시키고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가, 그 일을 가장 잘 알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라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기왕이면 지역적으로도 고루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부차적으로 하겠죠. 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역적 안배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미지는 어쨌든 뭔가 균형. 예. 이 또 키워드가 될 것이다. 예. 그 당에서는 이제 쇄신을 이유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이 지금은 이제 당원 70, 국민 3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이제 오세훈, 나경원 당내 예. 경선 때 여러 가지 이제 느끼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민심, 당심의 어떤 괴리 현상들. 그래서 50대 50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그 후보 단일화 경선 때는 100% 시민 조사를 했는데 네네. 100%는 아니라도 그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재보선도 그렇고 다음 총선도 우리 당이 민심을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민심이 우리 당을 끌고 가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건 우리는 그 정권 심판 민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된다는 민심을 제대로 결집되도록 흩어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제대로 결집되도록 우리는 플랫폼 역할 제대로 하고 물꼬를 잡아가는 역할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끌어가는 힘은 어디까지나 민심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네네. 우리 국민의 당의 힘이 아니라 국민, 시민의 힘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중요한 후보 결정 과정에 또 그리고 그 전 단계에 우리 당 대표 그리고 지도부 선출 과정에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는 거는 이런 흐름에 딱 맞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 과정 짧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약간 좀 냉각기인가요? 저는 합당하고 나서 그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국민의힘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 대신에 우리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뽑히면 빠른 시일 안에 네. 국민의당 또 안철수 대표하고 협상해가지고 합당을 마무리 짓고 네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가능하면 저는 대선 후보에 참여했으면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면 싶은데 그 어쨌든 간에 바로 합당 직후에 바로 이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차질 없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